네, 뉴스 읽기로 시작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요절 복통 도미노 토크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경제다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의 김현우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네. 저희가 그 화면을 보면 이렇게 입 벌리고 이렇게 저희가 빠져드는. 네. 홀린 것 같은 뭐 주술하시는 건 아니죠? 예, 그런 재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했어요. 그 종교를 하나 창시하셔도 그러니까요. 자산관리연구소 하시는 것보다 많이 버실 수 있겠다. 독실님이랑 그런 얘기했어요, 저희. 종교를 차려서. 네, 종교를 하나 차리세요. 예, 아유, 큰일 납니다. 행복교 이런 거. 행복교. 모두가 행복해진다면 좋겠지만 제가 그 가운데 어떤 교주가 된다거나 네. 아유,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홀려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지난주에 또 얘기가 조금 무겁긴 했어요. 하지만 쓰리고 우리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대해서 네. 처음에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네. 했었는데 얘기가 너무 네버엔딩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물가 얘기하다가 방송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계 인싸, 경인싸 네. 김현우 소장님과 오늘 못다한 이야기, 금리와 환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40분 내내 열띠게 토크어바웃 했던 저희를 홀렸었던 그 물가 관련 얘기를 5글자로 10글자 정도로 정리를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5글자로 한다면 일단 물가 잡아야 한다. 잡아야 한다. 예, 그죠? 네. 네. 잡아야 한다. 5글자고 10글자로 들리자면 잡아야 한다. 잡을 수 있나? 예, 잡을 수 있나?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화두가 물가. 이 물가 때문에 이 전 세계 시장이 요동치고 있죠. 네. 저는 대량 난감. 나도 몰라 방법 나도 몰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이게 사실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선생님이 한 본줄기는 기억을 못하고 한 농담, 뭐 첫사랑 얘기 이런 거 맞아요. 기억하잖아요. 네. 제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김현우 소장님이 옥수수로 기름 뽑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바이든 대통령하고 누가 어디를 갔는지 관심 없다가 그거 보면 맞아 김현우 소장님이 옥수수로 기름을 만든다고 했어. 그래서 농림부 장관이랑 여기를 갔구나. 요거를 기억했다. 예. 훌륭합니다. 이게 중간고사 봐야 되겠는데. 예. 4시간 퀴즈로 시작하는 걸로. 예. 근데 오늘 네. 자이언트 스텝 이거 어쩔 거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이 사실 간밤에 큰일이 있었죠. 네. 큰일이 있었는데 큰일치고는 또 그렇게 충격을 받진 않았고요. 그래서 네. 사실 이 경제 뉴스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네.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 금리 인상 폭이 사실은 법에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관례적으로 0.25%포인트씩 그게 이제 한 계단인데 네. 이거보다 2계단 뛰어 오르는 거. 우리가 네. 지하철 탈 때도 급하면 2계단씩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엎어지는데. 네. 그래서 엎어질 수도 있는데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럴 때 올리는 게 이제 0.5%포인트를 뭐 빅스텝 이렇게 네.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21세기 들어서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3계단 0.75%포인트를 어제 올렸어요. 한 네. 번에. 예, 한 번에 올렸습니다. 네. 사실은 여지껏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올리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들은 했었는데 그 걱정, 우려와는 달리 미국 시장이 그렇게 큰 충격에 오히려 사실은 상승했어요. 네. 지난번에 보니까 일각에서는 그 네. 일각이 누군지 참 궁금한데 일각에서는 1%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왔다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까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스텝, 네. 그 다음 스텝은 뭔 스텝이에요? 글쎄요. 아직까지 언급된 걸로. 이름이 없는 걸 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자이언트 스텝 자체도 사실은 생소하고 설마 그러겠어? 네.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FOMC 회의나 뭐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라고 했었냐면 0.75%포인트까지 올리지는 않을 거야. 아유 설마. 실제로 연준에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0.5% 올리는 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물가가 정말 심각하다면 그때 고려하는 게 0.75%포인트다.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아예 그 정도는 안 올릴 거야.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였는데 불과 한 2달 사이에 확 바뀌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게 연준이라는 곳은 전 세계에서 사실은 가장 영향력이 큰 기관이거든요. 거기서 수장을 맡고 있는 의장도 네. 2달 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모르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서 뭐 교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어떤 전문가도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네. 어떤 정보를 취득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벌어질지 이게 이제 사실은 공부를 하는 이유고 재미인 거죠. 네. 그래서 공부라고 얘기하시니까 오늘 아침에 또 대답해줄 사람이 있으니까 궁금증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예. 1.75% 이렇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그렇죠, 정해준 그렇죠. 금리가. 네. 근데 미국은 왜 시험 범위도 아니고 0.75에서 1, 뭐 0.25에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범위로 돼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자세히 뉴스를 보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근데 그러지 않으면 1.75%까지 올렸네? 요 상단 숫자만 기억을 하실 텐데 미국은 연방금리, 이 연방 기준금리 시장이라는 이 시장이 하나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시장에서 금리를 딱 결정하게 되면 요 기준금리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일반 은행들이 여기에 갖다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뭐 예금금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금리를 하나로만 딱 정해놓으면 돈이 안 돌고 모든 시중은행의 돈들이 글로 다 들어갈 겁니다. 글로 다 들어가서 왔다 갔다 아무 데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고정이 돼 버릴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은 시장에 돈이 도는 건 개인이나 법인 이런 사람들이 일반 은행 간의 거래 그리고 은행 간의 거래들은 사실 안 일어나 버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구멍을 더 터놓은 거죠. 1.75% 그리고 1.5% 이렇게 두 개의 이 밴드를 열어놓고 두 개의 구멍을 뚫어주면서 여기서 돈을 빌려서 이쪽에다 갖다 맡겨. 그럼 그 차익이라도 은행 너희들은 벌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은행들이 활발하게 이 시장에서 돈을 빌려서 여기다 갖다 맡기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중간에서는 그 밴드에 맞춰가지고 여기는 1.5 주네? 우리는 1.6 줄게. 우리한테 갖다 맡겨. 우리는 1.7 줄게. 요 사이에 시장이 형성되다 보니까 보다 활발하게 돈이 돈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딱 쥐지 못하게 네, 그렇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면 한 사람은 쏠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다 휘어잡고 흔들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 내부에도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그거 그게 특이해요. 들어가네요. 살짝 그렇게 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기준금리가 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 대출금리를 보면 1.75 뭐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7% 넘어간다 뭐 이런 소문이 있으니까. 그럼 은행금리랑 네. 여기 나오는 금리랑 차이가 되게 넓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기준금리라는 거, 미국의 기준금리든 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든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치기는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다른 시장금리도 올라가기는 올라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서 얘가 0.25% 혹은 뭐 0.75%포인트 올랐다고 해서 대출금리도 딱 그만큼 오르고 뭐 예금금리도 딱 그만큼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더 많이 오르는 기분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대출금리가? 불리한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분이 나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그거 달라질 수 있어요. 뭐 내려갈 때 좀 더디게 내려가더라도 시장 금리는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갔다라는 건 전체적으로 여름이 됐으니까 날씨가 더워질 거야 정도지. 자, 이제 7월은 모두 외부 기온이 1도씩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더워지거나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는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딱 요만큼 우리 대출금리도 딱 이만큼 올라갈 것이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0.25% 혹은 0.5% 올려도 우리 집 이번 달 대출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네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대출금리는 사실은 구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데 대출금리 할 때 고민하는 거 고정금리 받을 거냐 뭐 변동금리 받을 거냐 이러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 안에 구성 내용이 달라요. 구성 내용이 다른 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김밥집에 가서 무언가 음식을 먹는데 내가 김밥을 먹을 거냐 돈가스를 먹을 거냐를 선택을 할 때 안에 재료값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예 다르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고정금리를 선택할까 그 변동금리를 선택할까 요럴 때 기준금리 원가가 되는 것도 아예 달라요. 뭐가 돈가스인가요? 돈가스는 약간 고정금리. 고정금리가 돈가스. 예. 그리고 그게 조금 뭐 조달할 수 있는 원재료 값이 비싼가 봐요? 약간 비싼 느낌이에요. 약간 비싼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보자면 변동금리 상품은 보통 우리가 1개월 내지는 뭐 길어봐야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텀으로 금리가 왔다 갔다 움직이죠. 이거는 시중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 시중금리라고 한다면 기준금리. 한국은행에서 금리 조금 올릴 거야 라고 한다면 너도 나도 요 은행 간에 돈 빌리는 요 금리에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고정금리는 물론 이제 내가 어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아놓으면 이거는 뭐 향후 5년 동안은 변동이 없겠지만 어제 받은 사람하고 이제 요번 달에 새로 오늘 대출을 받으러 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발생할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좀 장기적인 거다 보니까 작년에 받은 사람과 올해 받은 사람이 별로 그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는데 받기는 받는다. 아.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내가 받은 대출이 변동금리 대출이냐 아니면 고정금리 대출이냐. 고정금리 대출은 걱정할 거 없고 변동금리 대출이면 영향을 좀 받겠구나 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받을 대출이 나 고정금리 대출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라고 한다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상황 좀 지켜보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좀 더디게 반응할 수 있는. 그래도 하필이면 고정금리인데 올라간 다음에 받는 것보다는 향후 뭐 5년, 10년을 생각할 그렇죠. 거라면 그게 좀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가장 낮을 때 받는 게 참 좋은데 네. 그래서 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네. 고정금리로 받는 게 유리하고 네. 떨어지고 바닥에서 뭐 떨어지는 구간에서 변동으로 받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오. 고정금리는 언제 받는 게 좋냐면 제일 바닥일 때 어. 올라갈 것 같을 때 근데 네. 그걸 누가 알아요? 네. 주식시장도 사실 그렇잖아요. 제일 쌀 때 사서 제일 비쌀 때 파는 게 좋은 건데 너무 쉽네요. 그럼 네. 왜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금리에는 사실은 답은 살짝 있어요. 그래요. 고정금리를 받을 거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거냐 해서 대부분 유리한 선택지가 하나는 있습니다. 뭔데요? 변동금리가 사실은 유리해요. 그래요. 네. 의외로. 네. 네, 변동금리 대출이 사실은 우리가 대출을 어떤 걸 받을까를 고민을 할 때 대부분의 상황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고정금리가 지금 받으면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은 비싸요. 네. 근데 변동금리는 요만큼이에요. 금리가. 네. 네.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 말인즉슨 자 변동금리가 쭉 올라가서 고정금리를 쭉 추월을 할 것 같은 상황에서 고정금리가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내가 고정금리를 선택했으면 변동금리가 빨리 따라와줘서 나를 추월하고 나보다 훨씬 더 비싸게 가고 그 상황이 오래 유지가 돼야지 고정금리 선택한 사람은 고정금리 하긴 잘했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폭이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현재. 예, 그래서 고정금리 선택하면 얘 변동금리가 쫓아오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거예요. 꽤 시간이 걸리고 심지어 쫓아와서 똑같아지면 그때도 본전은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죠. 나는 이 기간 동안 쫓아올 이미 때까지 낮으니까. 비싸게 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럼 앞으로 그만큼의 기간 동안 더 비싸게 올라가야 될 텐데 네. 이만큼의 폭을 더 올라간다? 10년 전 금리도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은행도 손해 보지 않기 위해서 그걸 또 정교한 세팅을 좀 해놨네요. 맞습니다. 충분히 고정금리를 많이 올려놨고 네. 그래서 이 고정금리가 유리하려면 변동금리 대출이 훨씬 더 높은 폭으로 그리고 가파르게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뭐 물론 이제 빨리 올라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만큼에서 이 갭을 뛰어넘을 만큼 변동금리 대출이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최근에 것 0.5%, 0.75%, 다음 달에 또 0.75%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서 하고 뭐 있는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그렇게 올리면 금리 두 자릿수 시대가 곧 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무서운 말씀을 이렇게 웃으면서 행복하게 하시니까 그러진 않을 테니까요. 네. 아닐 거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올리면 우리도 꼭 올려야 돼요? 그럴 법은 없어요. 그렇죠. 언제나 법은 없어요. 없다로 시작하시죠. 법은 없지만 그러는 모양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 그게 법보다 더 무서운데요. 그렇죠. 네. 사실은 법에서 안 정해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왜요? 자 우리가 은행을 거래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쉽게 네. 얘기해서 아주 대형 은행, 1금융권, 시중은행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동네에 조그만 저축은행이 있어요. 네. 어디다 돈을 갖다 맡겨도 똑같이 예금이자 2%를 준다고 하면 네. 튼튼한 은행에 갖다 맡기겠죠. 그렇죠. 여긴 좀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불안한 은행에서는 고객을 많이 모집하려면은 금리를? 이자를 좀 더 줘야 됩니다. 그쵸. 한 2.5%, 3% 줘야 되는데 자 시중은행 안전한 곳, 튼튼한 곳에 가면 2%. 여기는 뭐 누구나 손님이 줄 서 있으니까. 여기는 3%. 그러면 이제 나는 3% 갈 이유가 있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 큰 은행에서 3%를 주겠대요. 네. 나랑 똑같이. 네. 그건 돈 빼고 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저축은행 입장에서 손님이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돈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미국 시장에서 돈을 올리겠다고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 그 금리를 올리는 건 결국은 달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돈의 가격. 우리가 돈을 이자를 더 줄게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다른 신흥국 시장에 있던 돈들이 쭉 빠져나가가지고 네. 자기네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오. 달러 가격이 올라.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네. 환율도 오르게 되고 여러 가지 영향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이 쟤네들이 올리면 우리도.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의 전제 조건은 네.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좀 탄탄해져 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약간 과열로 들어간다. 뭐 이럴 때도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렇죠. 미국은 이제 그래 살만해. 우리는 이제 올려도 체력적으로 좀 괜찮아. 감기 다 나아가. 네. 이제 콧물만 조금 날 뿐이지 네. 괜찮아 해가지고 이제 감기약 끊어도 돼. 네. 라는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 열이 나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옆집에서 창문 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따라 올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조금 불안한 거죠. 그 기분 나쁜데 저축은행이어가지고. 그렇기도 하고. 아니 그래도 우리 그래도 OECD 한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국가인데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여기 있지 않고 네. 어디 남태평양 어디에 있었으면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열강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시비가 좀 약해 보이는 거지. 저기 어디 갖다 놓으면 되게 괜찮은 나라인데 누가 그런 경제력, 얘기. 군사력 모든 네. 면에서. 네. 그런 얘기 하던데 어쨌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은행이랑 저축은행 이 금융권 간의 차이만큼이나 그 금리 차이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움직이진 않고 늘 보면 미국이 먼저 올리고 네. 우리가 뒤따라 천천히 올라가고. 따라가고. 그럼 어느 정도 보통 유지가 돼요? 글쎄요. 그것도 한 0.25에서 한 0.5%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기는 났었는데 어느 정도 계속 그 정도, 그 정도. 편에서도. 그러니까 좀 이렇게 뒤쫓아 이렇게 갑니다. 미국 금리 오르면 우리 금리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올라가다가 상황이 안 좋았다. 그럼 금리 내리면 우리도 쭉 같이 내리고. 내려가고.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그 폭이 뭐 늘 일정한 건 아니고 경제 사정은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0.25와 0.5의 차이가 그렇게 큰 크네요. 건가? 한 0.3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이게 뭐 일종의 무언의 약속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연준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준은 그럼 미국의 경제만이 아니라 그렇죠. 세계 경제를 다 바라보고 읽고 그렇게 좀 약간 사명감으로 움직여야 그렇죠.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원래는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지만 네. 요즘 특히나 치열해진 게 그거죠. 자국 우선주의. 어. 우리가 먼저 살자. 네. 발등에 불 떨어진 게 지금 우리도 급해 죽겠는데 네. 남의 나라 사정 봐줄 거 있냐? 그렇죠. 라는 게 모든 이 국가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미국이 저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이유가 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못 할 수 있다. 예. 네. 그러면 아까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0.75%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리는 건 아닌가.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인기가 이제. 별로 없대요. 예. 대통령 지금 요즘에. 사실 물가가 오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사는 이제 국민들이 느끼기에 표면적으로 느끼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그쵸. 있거든요. 그쵸.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가 오르는 게 굉장히 민감한데 왜냐하면 그 나라 사람들은 기름값에 목을 매본 적이 없나 봐요. 맞아요. 그렇죠. 네. 늘 풍부했고 그런데 차는 꼭 필요하고 그렇죠. 우리는 사실은 휘발유 가격 오르면 아우 요즘에 휘발유 가격 너무 오랐네. 지하철 타. 네, 지하철 타 아니면 좀 카풀 좀 할까? 이렇게 대안이 있어요. 근데 뭐 미국은 저는 안 가봤지만 네.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집에서 마트 가기도 차를 꼭 가져가야 되잖아요. 아, 16, 17살짜리들도 파티 갈 때 차 몰고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기름값이 비싸지다 보면 야 이렇게 왜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야 정부는 뭐 하고 있어? 기름값이 이렇게 비싼데 바꿔? 막 이렇게.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할 거면은 야 딴 사람 해야지 이렇게 여론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당장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거는 유가 좀 잡고 물가 좀 잡자. 네. 이게 사실은 뭐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죠. 연기를 좀 배우셨어요? 저요? 네네. 말씀하실 때 그냥 얘기하는 게 굉장히 리얼하게 해주시니까 귀에 쏙쏙 와서 박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분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해요. 아 그러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네. 왜냐하면 밖에서 이렇게 활발한 사람들이 집에 가면 입 다물고 있더라고요. 아 에너지를 또 충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밖에서 예. 또 연준이 그러니까 연준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어떤 미국 정치 상황에 연준이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까? 사실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네. 한국은행 총재한테 금리 좀 내립시다 이렇게 못하잖아요. 못하죠. 그럼 이제 난리가 나죠. 나겠죠. 난리가 나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트럼프가 야 연준 쟤네들 돌팔이 같은 놈들 막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던 그리고 난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얘기 계속 야, 하면서. 지금 금리를 내려야지 이런 식으로 아주 직언을 하기도 네. 하고요. 네. 좀 재미난 시장인 것 같아요. 좀 특수성은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 그러긴 하도 콧방귀 끼면서 웃기고 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 의장들이. 그러기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요즘에 고민이 되는 게 네. 사실은 금리를 올리는 거랑 지금 물가가 높은 거랑 과연 상관관계가 예전만큼 있냐. 그렇죠. 사실 이게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 때문이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는 건가? 확실한 답이 있다면 다들 올릴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가장 큰 문제고 물가를 어떻게 잡을래라고 한다면 그럼 당연히 잡아야 되니까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봤을 때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네. 있지만 지금은 공급적인 측면 이제 네. 뭐 석유라든가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그 가격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네. 그걸 좀
뭐 원유를 많이 캐가지고 낮출 수 있다면 그런 노력도 하고 있지만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뭐가 있을까 할 수 있는 건 유일한 게 사실은 통화 정책입니다. 시중에 많이 풀려 있는 돈을 회수하는 것. 그래도 어떻게 걷어들이는 거. 그렇습니다.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쉽게 얘기해서 돈이 흔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은 누구만 없냐면 나만 없습니다. 맞아요. 늘 유동성이 풍부하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데 돈은 나만 없어요. 왜 나한테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 임금 인상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는 거고 네.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이 흔해져서 그만큼 돈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네. 물건값이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 모두 힘드니까 다음 달부터는 국민 1인당 무조건 매달 100만 원씩 아싸. 통장에 넣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분 좋죠. 네. 그렇죠. 그런데 모두 다 100만 원씩 들어가니까 다음날 김밥 가게에 가면은 김밥이 2,500원이었던 게 3,000원으로 올라 있을 거예요. 뭐 100만 원 꽁돈이 들어왔으니까 뭐 3,000원 정도는 쓸 수 있어. 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흔해졌다라는 게 결국은 물가가 오른다라는 거라서 거꾸로 얘기하자면 돈을 좀 희귀하게 만들자. 시중에 풀려 있는 돈을 좀 뽑아들이자. 네. 흡수하자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면 네. 한국은행, 이 일반 시중은행들이 풀어놨던 것들이 흡수될 거고 그러면서 그렇죠. 점차 또 시중은행의 시중금리들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뭔가 투자하고 뭐하고 했던 걸 아이고 이게 투자 수익 나는 것보다 대출 갚는 게 훨씬 낫겠네 해서 일로 빨려 들어가게 되고 아하. 그렇게 되면 네. 돈이 좀 희귀해지니까 물가를 잡을 수는 있는데 네네. 워낙 그런데 물가가 가파르고 높게 오르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럼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되나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공황이라든가 오일 쇼크가 왔을 때도 네. 굉장히 큰 경제적인 위기를 겪었던 그 경험들이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죠.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네. 나만 없으니까 모두 없게 만들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물가 정책의 취지라고 보면 오해인가요? 전체적으로 없게 만들자. 전체적으로 없게 전체적으로, 만들자. 그래서 귀하게 만들자.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죠. 근데 있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항상. 네. 저는 그게 제일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작년에요. 예. 이제 주변에 연끌해가지고 아파트 사신 분들이 아, 되게 네. 많아요. 전세 자금 올려주자니까 너무 뻐겁고 하니까 네. 그럼 기왕이면 은행에다 월세를 내자.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이 많은데 예. 그때만 해도 3, 4%? 그래 주택담보대출은 어쨌든 담보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2배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일단 우리가 그런 뉴스 기사를 볼 때 네. 정확하게 내면을 짚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일부 언론들도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아까 요즘 반성하실 분 가셨어요 지금. 일부 네. 일부 언론 뭐냐 하면 신문 기사를 보면 이제 대출금리 7%, 막 8%, 영끌족 큰일 났다. 네. 뭐 소득의 70%, 80%는 이제 대출빚 갚는데 다 써야 된다. 내일도 그 뉴스가 나올 거예요. 쭉 이렇게 읽어보면 그럴 듯해요. 그 논리의 구조를 보자면 네. 서울 집값의 뭐 평균 가격이 얼마고 그리고 LTV 규제로 봤을 때 그 집을 살려면 그쵸. 얼마를 빌려야 되고 예를 들어 평균이 뭐 6억이다. 네. 그러면 LTV 최대 규제가 한 50%까지는 빌릴 수 있으니까 네. 3억을 빌린 사람. 그러면 3억을 빌린 사람이 금리가 이만큼까지 올라가면 한 달에 얼마를 낼 것이다. 네. 그런데 직장인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니까 그 중에 7, 80%는 이자를 갚아야 되네. 이제 영끌저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라는 건데 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 금리가 7%, 8%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은행 가서 지금 찾아보시면 7%, 8% 주택담보대출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은 그렇죠. 네. 최상단입니다. 최상단. 아 거기 신문 기사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은행 가가지고 아무런 우대금리 조건 아무것도 못 받고 네. 저 금리 최고로 해주세요라고 받을 수 있을 때의 금리. 약간 플렉스네요. 야, 진짜. 제일 비싼 거로 갖고 오세요. 이렇게요. 그런 거죠. 네, 이자들.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무리 빌 게이츠라고 하더라도 네. 굳이 깎아주겠다는데 근데 그 깎아주는 그 우대금리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네. 월급 통장 만들고 그쵸. 네. 카드 하나 만들고. 신용카드 하나 만들어주고 뭐 저희 은행에서 공과금 이체되게끔 만들어주시면 뭐 한 0.5% 깎아드리고 깎아주더라고요. 쭉쭉쭉쭉 내려가서 실제로 지금 대출을 받으시러 가면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일반적인 금리는 3%대 후반에서 4% 중반 정도입니다. 아 그럼 기사 뻥인데요? 뻥이죠. 일부는 뻥이에요. 네, 그러니까 8%면 8%면 최상단이에요, 최상단.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7%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어디냐면 P2P 대출. 개인 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신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은행에서 못 빌리니까. 예, 혹은
LTV 규제나 DSR 규제를 꽉 채워가지고 이제 규제상으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못 빌리시는 분들이 급하긴 급한데 이거 어디서 빌리지? 친구한테 빌려달라고 하니까 친구도 돈 없대. 전화 안 받아요. 전화 안 받고. 그럴 때 시중에 돈 좀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누구는 10,000원, 누구는 50,000원, 누구는 100만 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돈 모아서 이분 1,000만 원 빌려드리자. 대신에 은행 이자보다는 이자 더 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P2P거든요. 네. P2P에서 돈 빌릴 때 지금 금리가 7%예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해서 맞습니다.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고 또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네. 영끌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네. 영끌이라고 한다면 그 영끌의 기준이 뭐냐? 금융기관에서 빌렸으면 이건 영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규제가 예전에 우리 그 하우스 푸어 문제 됐을 때 네. 있잖아요. 네. 그때는 막 70%, 80%까지 빌릴 수 있다 보니까 이게 내 소득 대비해가지고 초과하는 맞아요. 네. 나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가 한번 그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이제는 대출 규제가 워낙 강력해서 그렇게 안 해줘요. 그렇게 안 해줍니다. 네. 집값의 40% 혹은 5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그렇죠. 네. 10억짜리 서울에야 집값이 10억이라고 해도 5억 대출을 받기도 어려울 거고 네. 심지어 DSR 규제도 있기 때문에 소득 기반해가지고 아유 고객님은 집은 10억짜리지만 죄송하지만 대출은 3억까지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신 분들은 영끌이라고 해봐야 금융기관 돌아다니시면 영끌이 아닙니다. 영끌의 개념은 진짜 신용대출도 끌어다 쓰고 맞아. 친구한테도 빌리고 대부업체도 빌리고 이러신 분들은 위험할 수 있겠지만 작년에 재작년에 금융기관 통해서 사신 분들은 지금 시중금리 올라가도 그렇게 워낙 빌린 게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때는 금리가 낮아서서 다들 고정금리 대출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그럼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 받으면 일반적으로 5년 정도까지는 고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가도 최소한 한 3년 정도는 걱정 없으신 거고 그다음에 생애 최초라든가 6억 이하 대출을 6억 이하짜리 집을 사시는 분들은 보금자리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는 30년 고정금리예요. 네, 네. 앞으로 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 집은 문제 없고 또 적격 대출이라고 9억 원 이하 대출 이런 것들은 이것도 30년, 40년 고정금리 대출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도 걱정 없으신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 당시에 대출을 정말 너무 안 해준다고 했었을 때 여러 그렇죠. 가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안 해주는 거 아니냐, 돈 네, 못 벌게 네.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정책들이 이런 상황에 대비한 맞습니다. 정책이었을 수 있겠네요. 안전장치가 된 예, 거네요. 그때 많이 빌렸으면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갔을 때 하우스 푸어 문제가 또 생기니까 그때 아주 강하게 조였던 건데 네. 지금 영끌족 어쩌나 이렇게 신문기사 타이틀에 보고 뭐 댓글 보면은 진짜 영끌족 큰일 났다 2030 어쩌냐. 근데 2030 물어보시면 저희는 소득이 적어서 대출도 그만큼 못 받았고요. 집도 못 샀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그런 걱정은 사실 그래도 행복해지지는 않네요. 맞아요. 이제 걱정은 뭐냐면 이제 집을 사실 분들. 어. 그럴 분들은 물론 아까 말씀드린 7% 8% 금리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아니지만 그렇죠. 3% 4%도 작년 이맘때 혹은 재작년 이맘때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네, 네. 그분들은 좀 속상하고 여기 있잖아요. 네. 여기 집을 사야 되는데 큰일 났네.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아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는 집값이 또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여가지고 예. 네. 사실은 집을 사는 것도 좀 겁이 나기도 하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변동을 하면 이제 투자하신 분들 걱정인 거죠. 그렇죠. 어제 오늘 코스피 때문에 네, 특히나 이 BTS 때문에 하이브 주식 사신 분들은 막 네. RM 네. 이분이 이제 각자 활동을 하신다고 뭐 이렇게 네. 이런 뉴스를 들었어요. 아 이렇게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금리 하나 때문에 물가 하나 네. 때문에 뭐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처럼 불안할 때는 많이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요즘 뭐 좋은 거 뭐 있어요. 요즘 트렌드 뭐예요 하시는데 그건 10년 전에 20년 전에 좋은 거 뭐 늘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늘. 어. 좋은 건 없습니다. 좋은 네.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돈 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변동성이 물론 이게 미래에 나중에 가서 봤을 때는 투자의 기회 포인트일 수도 있어요. 봤더니 야 그때가 바닥이더라. IMF 때 그렇죠. 경매해가지고 명동에 건물을 살 걸 그랬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껄껄 투자. 네. 그때 껄껄 투자. 그때 집 살 걸, 아. 그때 주식 살 걸, 뭐 그때 코인 살 걸, 이렇게 껄껄거리다가 못하는 껄껄 네. 투자라고 하는데. 결과론적인. 그렇죠. 네.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지금도 사실은 미래가 돼서 봤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럼 싸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거든요.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이 있으니까 늘 유동성 자산을 갖고 계시고 너무 한탕을 노리기 위해서 요즘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네. 많아요. 예, 예전에 그 2020년 코로나 터지고 나서 벼락부자가 되신 분들이 워낙 주변에 많다 보니까 네. 내가 벼락거지가 된 느낌으로 아 그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감이 남아서 야 지금이 그런 기회 아니야? 라고 해서 예금 깨고 적금 깨고 막 주식을 하시려는 분들 계신데 그러다가 정말 소중한 돈을
잃어버릴 수 있을 위험이 있으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유동성 자산 가지고 계시고 상승하기 시작할 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저게 명언인 것 같아요. 우리는 바닥을 찾으려고. 남들이 무릎이 아니고 나는 발바닥에 사고 싶은 거지. 그렇죠. 근데 알고 욕심이 보니까 있죠. 그 지하가 더 있고 그러니까. 힐을 신고 있어서 난 이만큼 올라와 있었던 것이고 처음부터 예. 맞아요. 너무 초조한 게 항상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초조하게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약간 이런 분위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일 때 그러면 좀 올라가는 걸 보고 사도 좋겠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안전한 뭐 파킹 통장이나 이런 데 예금이자 한 2% 주는 곳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에 돈이 몰리는 이유도 사실은 그래요. 안전한 곳에 일단 돈을 넣어놓고 네. 유동성은 확보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거 보고 그때 사자. 그래서 사실 집값이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런 걱정이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더 오를지는 모르겠고 좀 불안하긴 하고 대출 규제를 좀 풀어준다는데 아직은 안 풀렸고 네.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보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수요는 있지만 네. 그래서 내놓은 집이 매물이 쌓이는 것도 사실 네. 뭐 그런 영향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두루두루 복합적으로 미치는 거니까 네. 굳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서 섣부른 투자는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행복자산관리연구소에서 네. 진행하는 어떤 자산관리 방법이 설마 껄껄 자산관리 방법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런 건 있어요. 이거 하지 말 걸. 이런 거는 안 하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하지 않도록 네. 보수적으로 회의적으로. 슬프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근데 가상화폐나 이런 거, 뭐 NFT 이런 게 예. 24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예전에 주식시장은 그래도 아무리 슬퍼도 3시 반 이후에는 잊을 수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녁에 맥주 한 잔 먹으면서 그 다음날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밤새도록 돌아가니까 주말에도 도니까 생각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본업도 못 하시는 분들 못 계시고요. 하시는 분도 많고.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주변에 돈을 빌려서 내가 이제 결혼할 때 쓰려고 쟁여놨던 돈들을 아이고. 거기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부모님 은퇴 자금 이런 것들 다 모아가지고. 근데 이제 이거 어떡하지? 너무 물렸어. 근데 지금 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견뎌야 되는 건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 그럴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자산 자체가 굉장히 투기적인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네. 가상화폐들. 네, 뭐 가상화폐 중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자산들도 네네. 있을 거고 주식 중에서도 뭐 테마주 막 이러면서 네.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이제 뭐 펀더멘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잠재력이 부족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가지고 있어도 50년 후에나 빛을 보겠다라고 네. 하는 건 사실 지금이라도 빼서 회복을 어느 정도 시키는 게 낫지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건 볼 때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을 안 열어보신다고. 어, 너무 속상해가지고. 저도 좀 그렇습니다. 현실 도피. 그래요? 저는 깔았던 거를 좀 잊어버려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삼성 아. 있는지도 좀 모르고. 네. 네. 제 지인, 아주 가까운 지인이 한 10몇 년 전에 주식을 샀는데 네. 100만 원어치를 샀대요. 어디 걸 샀을까요? 네. 그리고서 잊어버렸대요. 안 올랐으니까 잊어버렸겠죠. 어느 날 열어보니까 10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100만 원이니까 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맞아요. 만약에 그게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이었으면 못 잊었어요. 내가 매일 5년 동안 들여다보죠. 모은 네. 돈을 거기다 다 넣었다? 네. 잊을 수 없죠.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그런 전설 같은 얘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위험한 거에 투자를 하셨다면 네. 열어볼 수 없다면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그렇죠. 지금 내가 이게 투자한 게 앞으로 올라갈 잠재력이 있느냐, 가능성이 있느냐, 미심쩍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고 올바른 선택을 지금이라도 하시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좀 돈 더 떨어질 것 같은데 라는 네. 더 떨어질 것 같은데라는 우려 때문에 빼는 건 그것도 좋은 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이것이 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기 자신을 속여서까지 사실 야 이건 미래의 가치가 있는 것들이야 하면서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 냉정하게 좀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를 하고 내가 바라본 것이 정말 맞는지를 잘 따져보고 정말 어떻게 보면 뼈를 깎는 어떤 그 고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때가 다가왔다. 네.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 시험 공부 한 개도 안 하면 시험 공부 왠지 잘 볼 것 같잖아요. 근데 시험 공부를 많이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자기 한 개 틀렸다고 막 가슴 아파하고 막 그리고 내가 생각이 모르는 것 많으니까. 같다고. 근데 네. 공부를 한 개도 안 하는 뒤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잘 볼 것 같다고. 요 기회에 좀 공부를 다들 많이 그러니까요.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